보면 거리 측량, 평판 측량, 고저 측량, 각 측량, 뭐 이거를 이제 다 종합한 토탈 스테이션 측량도 있고요. 이런 측량한 결과들을 가지고 면적 및 최적 계산 같은 것들을 하는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은 거리 측량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거리, 우리 이제 distance라는 이제 용어를 쓰죠. 어떤 사물이나 장소가 공간적으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수치로 나타내는 것을 거리라고 합니다. 뭐 이제 두 점 간의 최단 거리를 측정을 할 때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수평거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두 점 간의 최단 거리입니다. 그럼 소지 측량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수평거리 정의를 이용을 하게 되고요. 혹은 기준 타원체면상에서의 거리를 거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기준 타원체면 상에서의 거리는 직선이 아니고 곡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측지 측량 분야, 대지 측량 앞에서 우리가 배웠죠? 소지 측량, 대지 측량. 그 부분에 관해서 연결이 됩니다. 실제 측량에서 관측되는 거리는 우리가 이제 경사거리가 되겠죠. 지구상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형에서 이제 수평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수평은 아닌 경우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제 평면거리로 우리가 이제 간주를 해서 하게 됩니다. 결국은 경사거리를 측정하지만 평면거리로 간주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측량 방법 중에 이제 직접 거리 측량하고요, 간접 거리 측량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직접 거리 측량은 줄자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직접 거리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재료를 살펴보면 철강 줄자, 뭐 인바 줄자, 체인, 대줄자, 측량 로프, 테이프자 같은 것들이 있고요. 대부분 높은 정밀도를 요구하지 않는 곳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높은 정밀도를 요구할 때는 어떡하냐? 다른 측량 방법을 쓰던가 아니면 비교적 정밀도가 높은 철강 줄자나 인바 줄자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열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인장 강도가 강하죠. 늘어나지 않고 잘 늘어나지 않는 이런 제품들을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철강이나 인바 같은 경우도 기온에 따라서 더우면 늘어나고 추우면 줄어들고 아마 여러분들 철도 레일 보신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철도 레일을 보면 철도 레일이 다 이어져 있진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끊어져 있고요. 끊어진 공간에 틈이 존재를 합니다. 그럼 그 틈이 왜 존재를 하냐면 여름철에 만약에 그 틈이 없이 딱 맞물려 있다 그러면 네, 이 철도가 늘어나서 네, 기차가 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휘어서. 그래서 이렇게 거리를 두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철강준자나 인반준자 같은 경우도 늘어나고 줄어들고 합니다. 단 온도에 따라서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비율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리 측정 시에 온도를 측정을 해서 네, 그 부분에 대한 걸 보상을 해주면 오차를 보정을 한다 그러면 네, 쓸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간접거리 측량은 직접거리 측량이 어려운 곳에서 광학기계 혹은 기하학적인 방법을 이용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극경사지나 장애물 등이 있는 곳에서 사용을 하고요. 우리가 간접거리 측량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아마 뭐 비석치기나 구슬치기 같은 거 해보셨나요? 아니면 이제 문으로 걸어가면서 하는 우리가 뭐 현관문이나 방문을 바라보고 몇 걸음을 걸어가면 되겠다. 머릿속으로 생각하진 않지만 자연적으로 계산이 되죠. 자연스럽게 걸어가다가 문손잡이로 손을 향합니다. 그래서 잡힐 때쯤 돼서 자연스럽게 문손잡이를 잡게 되죠. 만약에 이런 측량이 불가능하다고 거리 측량이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아마 예, 처음부터 손을 내밀고 앞으로 가면서 문손잡이에 닿을 때까지 갈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지도 모르죠. 바로 이렇게 이제 직접 뭔가를 이용해서 재는 게 아니라 예, 뭐 목측 같은 형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늠을 해서 측량하는 것들을 간접거리 측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릴 때 어떤 놀이를 하셨나요? 혹시 구슬치기라든가 비석치기, 뭐 원을 그려놓고 동전 던지기 같은 놀이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때는 이제 그런 놀이들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때는 뭘 하셨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거리를 가늠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우리가 줄자를 이용해서 거리를 재고 구슬을 던지거나 돌을 던지거나 아니면 동전을 던지지는 않습니다.
뭐 조금 잔머리를 쓰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원에 가서 동전을 주워 갖고 오면서 걸어오면서 보폭을 재서 그러니까 발걸음 수를 세서 아 계략 얼마쯤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비슷해요. 평소에 문을 향해서 걸어가면서 언제쯤 이렇게 손을 내밀어 문손잡이를 잡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문손잡이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걸어가진 않습니다. 어떤 시점에 이르렀을 때 자연스럽게 문손잡이에 손을 내밀죠. 그 거리가 내밀어서 잡힐 수 있는 거리에 도달하면 합니다. 그럼 그 거리를 가늠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물이 흐르는 작은 도랑을 뛰어넘어서 건너가 본 적은 있나요? 이렇게 작은 걸 건너뛰는. 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제 목측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은 눈으로 거리를 가늠하고 구슬, 돌, 동전 등을 던지고요. 또는 문까지 거리를 계산해서 걸어가서 적당한 거리에 도달하면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어서 문손잡이를 잡는 이런 것들. 작은 도랑을 건널 때도 우리가 이제 도랑 너비를 눈으로 가늠하고 적당한 힘 조절로 뛰어넘는 과정도 이런 목측하고 관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그냥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눈동자가 두 개인 덕분에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서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두 눈동자 간의 거리, 그다음에 우리가 시준한 눈으로 바라본 목표점까지의 선을 연결을 하면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그 이등변 삼각형을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계략 거리를 가능하는 삼각측량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뭐 이거를 여러분들이 뭐 인식을 해서 하는 건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제 깨달아서 하는 것들이 될 것 같아요. 생각을 한다 그러면 계산이 안 되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날 때 한쪽 눈을 가리고 한번 주변을 다녀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거리 가늠이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깝거나 멀거나 하는 착시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눈이 두 개였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한쪽 눈으로도 반복적으로 연습을 한다고 그러면 훈련을 한다고 그러면 한쪽 눈만으로도 거리가 어느 정도 가늠하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간략 측량법들을 살펴볼게요. 목측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눈으로 멀리 떨어진 물체를 식별하고요. 그 정도에 따라서 대략의 거리를 추정하는 것들이 될 것 같습니다. 눈으로 보고 판단하니까 간편하겠죠? 단, 높은 정밀도를 요구 시에는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뭐 1mm 단위까지 측정한다. 모르겠어요. 뭐 그 생활의 달인이나 이런 곳에서 보면은 개수, 중량, 그다음에 뭐 크기 같은 것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하시는데요. 이런 것들은 수십 년 동안의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네, 그 능력치가 높아진 거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쉽지가 않겠죠. 뭐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아마 산림 측량학 측정학 배우셨나요? 산림 측정학? 그 측정학에서 보면 이제 경영 계획을 위해서 나무 이제 인목 조사를 하죠. 인목 조사를 할 때 뭐랍니까? 흉고 직경을 재고 수고를 재는데요. 직경을 윤척을 이용을 해서 가슴 높이에서 이제 측정을 합니다. 근데 이게 윤척을 이용해서 측량하는 게 되게 측정하는 게 불편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 목측으로 바뀌어요. 조사 지점 한가운데 서서 쭉 둘러보면서 계략 얼마 부르면 잘 맞습니다. 왜? 반복적으로 저희가 윤척을 가지고 훈련을 했기 때문에 네, 이걸 맞출 수가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연습도 없이 그냥 현장에 나가서 맞추겠다? 쉽지 않습니다. 사이즈가 비슷한 나무들이라면 이전 나무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네, 큰 나무, 작은 나무가 막 섞여 있다. 그러면 나중에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자, 다음은 이제 보측이 있습니다. 걸어 다니면서 측정하는 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리를 걸음의 수로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답사나 계략 측정 시 활용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전 시간에 제가 그 지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어요. 대동여 지도 이야기를 했었죠. 김정은 님이 대한민국 전체를 발로 걸으면서 보로 표시를 했습니다. 몇 보를 걸어서 어디 이렇게 표시가 되다 보니까 이분은 보측으로 모든 걸 다 정리를 하셨어요. 일반적으로 평지에서는 약 40분의 1, 경사지에서는 30분의 1 이하의 정밀도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밀도가 굉장히 낮다고 보면 돼요.
일정 거리를 반복 이동하면서 약 한 50에서 100m 정도의 거리를 반복 이동하면서 일단 자신의 평균 걸음수를 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평균 걸음수가 나오면 한 걸음에 평균 보폭을 산출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수계라든가 만보계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제가 거리를 카운팅을 한 다음에 이제 그 평균 한 보폭 거리를 더 곱해주면 거리가 나오겠죠. 보통 이제 오른쪽 아래 그림처럼 보시는 것처럼 한복 보통 같은 쪽 발이 왼발과 오른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앞꿈치에서 앞꿈치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앞꿈치에서 앞꿈치까지가 한보고요. 뒤꿈치에서 뒤꿈치까지 거리가 한보입니다. 이게 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기준을 내가 뒤꿈치로 시작을 했으면 앞에 가서 뒤꿈치가 돼야 되고요. 네, 앞꿈치로 시작을 했으면 앞으로 맞춰서 가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일보해서 약 한 75cm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일복보라는 단위도 써요. 복보는 뭐냐면 같은 쪽발이 다시 디뎠을 때의 끝입니다. 그래서 같은 쪽발,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면 왼쪽 발 앞꿈치에서 시작을 해서 오른발 딛고 다시 왼발 앞꿈치가 디뎠을 때 요 거리를 우리가 일복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아까 2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75cm가 2배 해서 한 1.5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이제 평균적인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을 평균 걸음을 계산을 하셔서 맞춘 다음에 하면 되겠죠. 하지만 이게 이제 평지라든가 뭐 일정 경사지 같은 경우에는 측정하기가 쉬운데요. 여러분들 아마 걸어 보셔서 알겠지만 등산해 보셨죠? 예. 산을 걸어 올라가다 보면 평면 이렇게 평평한 데도 있고 급한 데도 있습니다. 보폭이 어떻게 변하나요? 평면에서는 보폭이 좀 넓어지고요. 경사가 급한 데는 힘도 들고 헉헉거리면서 보폭이 좁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절하기가 쉽지가 않죠. 보통 이제 뭐 1분간의 보행 거리는 한 80에서 90m, 한 100m 정도 되고요. 보통 사람 보행 속도가 한 시속 4km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거리는 보폭 곱하기 보수, 발자국의 수를 하면 되는 형태들이나 아니면 복보 를 세갖고요. 그죠? 카운팅 수 곱하기 1복보의 거리 이렇게 계산을 해줘도 되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제 음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에 의해서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 소리, 저희도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들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소리 나는 걸 가지고 어디 있나, 야 어디야, 그래갖고 방향하고 거리를 가늠을 하죠. 음속은 건조한 공기 중의 온도일 때 0도씨일 때 약 331m/s 1초에 한 331m를 이동을 한대요. 온도가 1도씨 상승할 때마다 소리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16분의 9m/s씩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온도 T도씨에 있는 공기 중의 음속은 331 플러스 0.6T로 계산을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는 안 알고 있죠. 보통 대기의 상온은 일반적으로 15도씨라는 가정하에 음속은 여러분들 아마 340m/s라고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 배우셨을 겁니다. 340m에 놓고 하셔도 되는데 한여름에 뭐 한 30몇 도씩 이렇게 되는 때는 조절을 좀 해줄 필요도 있는 거죠. 근데 또 우리가 보통 이런 걸 해볼 때 뭐 많이 해요? 번개 소리 빵! 번개가 보이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만약에 번개가 보였을 때하고 소리가 같이 들렸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제 주변에서 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번개 칠 때 그 번개까지의 거리 계산하는 거 아마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해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과학 시간에 이거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빛의 속도, 광속은 약 한 30만 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엄청 빠르죠. 일단 빛의 속도는 제외합니다. 뭐 눈 깜짝할 새라고 우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빛의 속도는 일단 속도가 무한대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느 지점에서는 일정하니까 넘어갑니다. 그럼 이제 번개를 본 후의 소리. 이 소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공기 중에서 보통 한 15도씨 때 한 340m 간다고 하죠. 물론
비가 오는 조건이니까 습도와 네, 기압, 그 다음에 온도, 대기 온도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편차가 있긴 하지만 뭐 그 정도를 가늠을 대략 하는 거니까 알아본다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가 번개를 딱 본 후에 소리가 들릴 때까지의 시간을 셉니다. 번개가 빵! 아니, 번쩍 하고 쳤어요. 빵 하면 안 되죠. 소리 들린 거니까. 번쩍 하고 했어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꽝꽝!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떻게 계산할까요? 5초 걸렸네요. 네, 음속 곱하기 시간. 번개가 발생한 거리가 되겠죠. 그러면 보통 음속 340m로 놓고 시간 5초니까 약 한 1700m 거리네요. 1.7km 떨어진 곳에서 쳤습니다. 네. 굉장히 재밌는 그 에피소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계룡산에 가서 그 산림 조사를 하고 있을 텐데요. 등산로 관련된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예, 산 정부에 있을 때 갑자기 번개가 치고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하는데요. 처음에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바로 앞산 사면에 번개가 떨어졌습니다. 빛과 소리가 동시에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땅이 흔들리는 느낌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한 1, 2초 후에 네, 한 3초 정도 걸린 것 같아요. 훅 하고 그 왜 그 고압에서 전선이나 뭐 이런 거 타는 냄새 있잖아요. 그런 냄새가 코를 확 한번 찌릅니다. 건너편까지 대략 계산해 보니까 한 6, 70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빵! 그러고서. 소리는 거의 뭐 한 2초도 안 걸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냄새는 나더라고요. 그러고서 네, 장대비가 막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요. 네, 바로 근처에서 번개가 치니까 같이 조사 갔던 학생들이 조사하느라고 들고 있던 GPS 뭐 이런 거 다 집어 던집니다. 폴대 막. 그래서 이거 왜 집어 던지냐 그랬더니 GPS나 스마트폰으로 이게 들어오면 어떡하냐고 번개가. 네. 이미 번개는 쳐서 끝났고요. 이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비가 많이 오니까 뭐 조사는 안 되고요. 다 장비 정리하고 이제 내려오는데 평소라면은 한 4, 50분 정도 걸릴 거리를 한 15분 정도인가요? 네. 날라서 내려가더라고요. 무서우니까. 내려왔는데 밑에는 소나기니까 밑엔 비가 안 오죠. 네, 위쪽만 비가 와서 저희는 홀딱 젖어 있고요. 밑에 내려왔더니 다른 그 탐방객들이나 관광객들은 물 속에서 물놀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홀딱 젖어서 저 친구들 뭐야? 그러고 한참 막 쳐다보고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이런 것들을 계산하실 때는 꼭 단위를 환산을 잘 하셔야 되고요. 일치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로 계산을 했으니까 세크로 계산을 해야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단위만 제가 적어놨어요. 음속이죠. 미터 퍼 세크죠. 초분의 미터입니다. 곱하기 초를 하니까 초와 초가 삭제가 되고 결국은 거리만 남는다. 모든 계산을 하실 땐 이런 식으로 단위를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무조건 단위를 외우시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단위만 가지고도 계산이 가능하니까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셔서 꼭 단위를 맞추셔야 됩니다. 자, 5초가 아니고요. 3600분의 1시간이 뭐 3600분의 5시간이 걸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초로 변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초로 바꿔서 계산해야 되니까 꼭 이런 방법들을 기억을 해 놓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이제 거리에 대한 간략 측량법 중에 윤정계라는 게 있습니다. 교재에는 아마 윤정계로 돼 있어요. 뭐 인터넷을 찾아보면 윤회 측정기라는 말도 씁니다. 네. 이거 어디서 보실 수 있냐면요. 여러분들 교통사고나 아니면 뭐 도로에서 뭐 이런 측정하는 것들 보신 기억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간혹 경찰관 분들이나 보험사 직원들이 이거 바퀴 달린 대를 들고 쭉 밀고 다니시는 거를 본 기억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게 윤회 측정기입니다. 바퀴를 따라서 이동을 하면 여기 이제 뭐 장치 달려 있어서요. 거기에 카운팅이 되거나 아니면 거리가 아예 계산돼서 나오게 만들어진 형태들이 될 것 같아요. 도로 등에서 이제 굴곡이 많으면, 그러니까 평지라면은 상관이 없는데, 뭐 이런 지형들 있잖아요. 여기를 윤회 측정기를 가지고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보다 길어지겠죠.
대략 200분의 1 정밀도를 갖습니다. 보통 그래서 거리를 계산하실 때 네, 바퀴의 지름 원둘레가 2파이r이죠. 그러니까 반지름 2개에서 그 지름으로 하면 되겠네요. 3.14 곱하기 지름 곱하기 횟수입니다. 몇 번 돌아갔는지 계산해야 되니까. 그래서 식에서 D는 바퀴의 지름이고요. N은 회전수가 되겠죠. 윤회 측정기 같은 것들 활용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거 하나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길이고차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도 이 강의 교재를 만들다가 이제 우연한 기회에 이제 알게 된 건데요. 길이고차는 1441년 세종 때 만들어진 한국 최초의 반자동 거리 측정 기구입니다. 일종의 윤회 측정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윤회 측정기 앞장에서 잠깐 설명드렸죠. 윤회 측정기 그 표시부가 이제 카운팅 딸깍딸깍 올라가는 아날로그식 카운터가 있는 제품도 있는데 요즘은 디지털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리까지 계산되고 카운팅 수도 나오고 뭐 이렇게 디지털로 나오는 장비도 나와 있는데요. 그 당시엔 이렇게 카운팅이 불가능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톱니바퀴들을 이용을 해서 아래 사진 보이죠? 네, 마차에다가 이런 톱니바퀴를 달아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북소리하고 종소리를 울려서 우리가 이제 일정 거리마다 소리를 듣게 되고요. 북소리가 들리면 얼마, 종소리가 들리면 얼마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3km 500m를 왔네.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진 장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종실록에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고 하네요. 세종 23년 3월 17일 왕과 왕비가 온수현, 현재 온양입니다. 온천으로 가셨습니다. 왕세자가 호종하고 종친과 문무 군신 50여 명이 호가하였다 하면서 쭉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이 이 행차에 처음 기리고를 사용하니 수레가 1, 2를 가게 되면 목인이 스스로 북을 쳤다. 그래서 1, 2마다 북이 한 번씩 울리네요. 이 제작 당시의 기록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종 23년에 얘기 나왔던 게 이제 세종실록에 이렇게 기리고를 사용했다라는 기록만 나와 있는데요. 조선시대 후기 실학자인 홍대영님 아시죠? 그분 저서 주회 수용에 보면 그 구조가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기록에 의하면 거리 측정은 바퀴의 회전수에 따라서 울리게 되는 종과 북의 소리를 헤아리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수레를 끌고 쭉 다니면 정확히 거리가 계산이 되겠죠. 굳이 사람이 끌고 다닐 필요는 없겠죠. 뭐 말이라든가 소라든가 이런 이제 충력을 이용을 해서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장비죠. 세종대왕님 시대에는 못하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독특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음 이제 시각법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런 것들 가늠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림 그리라 그러면 여러분들 펜 들고서 이렇게 사람 가로 세로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거 비슷한 형태입니다. 닮은 꼴 삼각형의 원리를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측정하려고 하는 전방의 물체 높이를 알 수 있는 표척이나 폴의 높이, H를 확인한 이후에요. 손에 작은 막대를 수직으로 쥐고 팔을 목표를 향해서 펼칩니다. 그래서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이 되겠죠. 막대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볼펜을 써도 되고요. 뭐 아니면 나뭇가지를 하나 꺾어서. 근데 거리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니까 보통 자기 엄지손가락으로 해도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그 엄지와 검지를 펼쳐서 대략 거리를 여러분들 재서 알고 계시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오른쪽 아래 그림을 보면 D 작은 스몰 d죠. 스몰 d 대 스몰 h는 라지 d 대 라지 h다. 비율이죠. 삼각형에서 비율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체 거리는 우리가 이제 높이를 알아야 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손에 들고 있는 막대기의 높이 분의 팔 길이가 될 것 같죠. 눈에서부터 팔까지의 길이를 비율로 해서 곱하기 실제 높이를 알면 거리 계산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솔직히 조금 힘들어요. 그죠? 높이를 알고 있다 그러면 굳이 고민할 이유가 없죠. 그럼 그 목표에 누군가가 높이를 알고 있는 뭐 폴대, 2m짜리 폴대를 가서 들고 있는다든가. 대부분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들.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골프 치러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골프장 가면 홀에 꽂혀 있는 깃발의 높이가 일정합니다. 그래서 그 높이를 이용을 해서 원래 이제 전자장비를 사용할 수는 없어요. 골프장에서. 불법입니다. 뭐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공식적인 시합이 아닌 그냥 나가실 때는 문제가 되진 않지만, 그 공식적인 시합에서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목측이죠. 목측을 해야 되는데, 목측을 할 때는 이제 그 높이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거리를 가늠하는 도움이 되죠. 근데 저희가 살림에서는 반대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수고 측정 방법을 반대로, 이제 아까 거리 측정 방법을 반대로 수고 측정을 하는 형태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리의 비율은 알죠. 나무로부터 우리가 일정 거리를 걸어 나와서 보측을 통해서 거리를 가늠을 하고요. 그다음에 높이를 나무의 수고를 계산하는, 역으로 계산하는 식이 되겠죠. 그러면 h는 d 제8 길이 분의 l, 그 작은 표, 이제 뭐 엄지손가락이라든가 아니면 들고 있는 막대기 길이 곱하기, 네, 전체 거리를 해주면 계산이 수고가 계략 가늠이 되죠. 자, 산에서 이거 이제 하면 좋기는 한데요. 경사지 같은 곳에서는 앞뒤로 왔다 갔다 하려고 그러면 쉽지는 않습니다. 보통 등고선 방향으로 이동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제품들을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뭐 특이한 간단한 제품도 나와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은 게 이제 탄젠트 수고 측정기입니다. 가격도 굉장히 저렴한데 좀 큼직하죠. 아래 뚫린 구멍, 여기에 이제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쥐고요. 네, 눈으로 여기를 바라봅니다. 그러면 여기 거울도 있어요. 요 구멍하고 요 구멍을 일직선으로 일치를 시켜서, 네, 나무 꼭대기하고 맞는 거리로 사람이 앞뒤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딱 맞는 지점에 서서, 네, 쓰게 되면 깔끔하게 해결이 되는 게 뭐냐면, 네, 내 키 높이, 눈높이는 나와 있죠. 눈높이, 전체 높이를 알고 싶으면, 제 키 높이에다가 D를 더해주면 끝납니다. 왜? 이등변 삼각형이 돼버리죠. 자,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다 보니까 두 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그죠? 그렇다 보니까 이 D 더하기 H를, 스몰 H를 해주면, 네, 수고가 계산되는 장비가 되겠죠. 자, 그럼 이 거울은 왜 있을까요? 여기 수평계가 달려 있습니다. 이게 수평이 돼야 되니까, 네, 수평을 유지하면서 앞뒤로 움직일 수 있게 수평계를, 네, 근데 이걸 눈으로 기계 손으로 잡고 있다가, 네, 수평계를 또 바라보고 다시 들고 이럴 수는 없으니까, 네, 동시에 시준을 하면서, 네, 오른쪽 눈으로는 이 시준선을 보고요. 왼쪽 눈으로는 거울을 봐서, 네, 수평이 맞는지를 가늠하시는 그런 장비들이 될 것 같아요. 자, 이젠 거리 측량 기구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가장 먼저 이제 체인이 있었습니다. 지름 한 3, 4mm 정도의 강철선으로 제작이 되고요. 양쪽 끝에 손잡이가 있습니다. 선으로만 돼 있으면 철사 같은 형태로 된다 그러면 불편하겠죠? 그래서 고리가 달려있는 체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면 자전거 체인으로도 이런 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체인을 연결을 해서 우리가 돼 있고요. 연결 고리마다 이렇게 메달을 달아서 거리가 얼마인지를 표시가 된 형태들입니다. 보통 이 강철선 한 개의 길이를 한 원링크, 1링크라고 얘기를 하고요. 100링크를 1체인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장점은 견고하고 읽기가 쉽습니다. 그다음에 수리가 용이하죠. 망가진 그 체인만 빼서 다시 갈아 끼면 되니까 문제되진 않고요. 단점은 좀 무겁습니다. 사용하기도 불편하죠. 그래서 일일이 풀어서 끌고 다니기도 쉽지는 않고요. 뭐 오른쪽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네, 풀어 헤쳐 놓은 거 보니까 장난 아니죠. 네,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들이 됩니다. 그래서 길지는 않습니다. 보통 뭐 한 30m 정도, 2, 30m 정도 활용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네, 이번에는 줄자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줄자는 많이 써보셨을 거예요. 뭐, 오른쪽 끝에 있는 이런 작은 줄자 같은 것들은 활용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집에도 하나쯤은 다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재료에 따라서 합금, 유리, 섬유, 헝겊, 강철 같은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강철 형태죠. 그다음에 이제 길이는 뭐 이런 작은 줄자 같은 경우는 뭐 한 3m, 뭐 5m, 10m 정도까지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 보시는 건 5m 제품 같네요. 그다음에 뭐 10, 20, 30, 50m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쓰는 거는 이제 유리섬유라든가 이런 형태 플라스틱 형태의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죠. 표시는 뭐 10mm 단위나 안에 보면 이제 세밀하게 2mm 단위나 1mm 단위로 이제 표시된 제품들도 있고요. 네, 1m마다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를 해 놨습니다. 활용을 할 수가 있게 쉽게 할 수 있게. 그래서 장거리 측정은 어렵고요. 단거리 측정 시에 많이 활용하는 그런 장비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강철 준자입니다. 우리 스틸 테이프라 그러는데요. 폭 6에서 한 12mm 정도 되고요. 두께는 0.2에서 0.6mm. 얇은 것도 있고 두꺼운 것도 있습니다. 길이는 한 30에서 50m 됩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무겁습니다. 장점은 체인보다 정밀합니다. 체인은 한 체인 안에 길이를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체인과 체인 간격이 길다 그러면 네, 그 내부의 측정은 못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강철 줄자 같은 경우는 네, 눈금이 다 매겨져 있으니까 네, 아주 정밀하게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점은 강철이다 보니까 부식이 돼요. 녹이 슬고요. 그다음에 쉽게 구부러지거나 꺾어지거나 절단되거나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무겁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강철 줄자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스테인리스 강철 줄자가 나와 있기도 합니다. 녹이 슬진 않습니다. 무거운 건 똑같습니다. 뭐 실제로 최근에는 이런 건 많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에 나오는 건 이제 인바줄자인데요. 네, 인바라는 합금입니다. 그래서 강철이 약 65%, 니켈이 약 35%의 합금으로 만들어진 줄자고요. 어떨까요? 네, 녹이 잘 슬지 않고요. 또 온도에 의한 신축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덥다고 늘어나거나 춥다고 줄어들거나 그런 부분도 거의 없는 제품입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길게 한 30m씩 이렇게 당겨서 팽팽하게 만들기 위해서 당기는 수밖에 없겠죠. 네, 당기다 보면은 일반 줄자 여러분들 하다 보면 뚝 끊어져 버려요. 섬유나 유리섬유 줄자 같은 경우는 뚝 끊어지거나 찢어지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 제품은 이제 그런 것도 없습니다. 최고의 정밀도를 요하는 거리 관측에 과거에 많이 사용했습니다. 요즘도 사용을 하긴 해요. 근데 이제 요즘은 뭐 뒤에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강의 진행할 때 나올 광파계, 뭐 토탈 스테이션 이런 이제 정밀한 레이저 거리 측정 장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가성비가 떨어지죠. 특히 최대 단점은 강철 줄자 대비 한 10배 정도 고가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앞장에서 나왔던 그 섬유 테이프 줄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 실습에 가장 많이 쓰실 것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 뭐 가격이 한 10,000원에서 한 30,000원, 뭐 어쨌든 신사임당보다 낮습니다. 네, 적은 한 5만 원 미만의 제품들이 되는데요. 이런 강철 줄자 같은 경우는 뭐 요즘 구하기도 쉽지 않지만 네, 가격도 상당히 비쌉니다. 10만 원대가 넘어가죠. 그렇다고 그러면 인바는 10배 더 비싸다 그랬죠. 얼마쯤 될 것 같나요? 네, 꽤 비쌉니다.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잼줄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메저링 로프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측승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속에 튼튼한 삼줄이나 또는 가는 쇠줄을 넣고 가는 삼실로 짜 입혀서 겉에 밀랍을 칠한 제품입니다. 라고 우리 산림측량학 교재에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오래된 얘기고요. 요즘은 뭐 유리섬유나 아니면은 폴리에스테르 같은 그래서 신축에도 좀 강하면서 단단한 그래서 섬유로 짜서 만들어진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 측량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세밀한 눈금들은 없고요. 뭐 제품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뭐 인치 단위는 표시가 돼 있지만 만약에 미터 사용하는 줄자들 같은 경우 보면은 이 측승들 보면은 네, 일정 간격입니다. 뭐 5cm, 10cm 이런 식으로
이제 넓은 간격으로 표시가 돼 있거나 아니면 이제 왼쪽이나 가운데서 보시는 제품 같은 경우 어때요? 중간에 이렇게 태깅 반지처럼 고리를 다 이렇게 체결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숫자가 적혀 있는 게 아니고요. 숫자가 이렇게 찍혀 있어요. 그래서 그 값을 보고서 몇 미터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장비들이 되다 보니까 정밀 측량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장비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만약에 특정 거리를 계속 측정하면서 이동해야 될 경우들이 있겠죠. 뭐 여러분들 아마 임도 측량이라든가 뭐 이런 산림 측량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인데 20m 간격으로 원래 측량을 하게 돼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기본 측점은 20m마다 그럼 20m 안에서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보조 측점을 설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20m 라인이 필요한 거죠. 줄자를 매번 20m를 풀었다 감았다 불편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딱 20m짜리 측승을 들고 다니면 이 잼줄을 들고 다니면 굉장히 좋겠죠. 왜냐하면 한 사람이 잡고 있고 한 사람은 그냥 줄 끝을 잡고 걸어가다가 팽팽해지는 순간에 쓰면 20m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는 분야에서는 아직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폴입니다. 여러분들 측량학 실습하다 보면 이 폴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과거에 이제 나무로 된 제품들이 많았어요. 지금 제가 체크하는 이 폴 같은 경우 이제 한 세트로 만들어진 폴입니다. 보통 길이가 한 2m에서 5m 정도 되고요. 간격 한 20cm에서 30cm 정도로 흰색과 붉은색이 교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흰색과 붉은색이 교차를 하고 있죠. 뭐 목재, 철제, 알루미늄, 플라스틱 같은 것들이 많습니다. 요즘 나오는 제품들은 알루미늄과 플라스틱으로 합성된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에 보시는 이 제품 같은 경우가 가운데 보면 어때요? 플라스틱이 들어가서 2단으로 접을 수 있습니다. 그럼 1m가 되겠죠. 20cm씩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1m가 되네요. 그죠? 그래서 1m로 접어서 휴대가 용이하도록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제품들은 똑같은 폴인데요. 위쪽에 이제 광파기에 활용되는 반사경들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나사선이 파져 있는 제품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2m가 넘는 제품들, 5m 이런 식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다단으로 설치된 제품들도 나와 있습니다. 실습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장난을 치는 그런 기구 중에 하나입니다. 뭐 올림픽 때 그 선수들이 던지는 창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들고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총검술도 하시고요. 뭐 여러 가지 장난들을 치시는데 굉장히 쉽게 파손이 되고 쉽게 꺾여지고요. 쉽게 망가지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용하실 때는 항상 조심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 2단으로 접는 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마 뭐 등산 다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등산용 스틱처럼 접었다 폈다를 이렇게 돌려서 접었다가 다시 고정하고 돌려서 고정하고 돌려서 풀고 하는 방법을 쓰기 때문에 쉽게 밀려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2m를 유지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쿡쿡 찍어서 밀려 들어가서 1.8m라든가 뭐 1.87m라든가 이런 식으로 길이가 줄어들어서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장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강철 줄자에 의한 측량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강철 줄자를 우리가 이제 활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측정 시에 강철 줄자의 일정한 인장 강도를 유지를 해야겠죠. 우리가 줄자를 풀면 줄자 자체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현수교처럼 이렇게 아래로 처집니다. 처지지 않도록 우리가 양쪽 가장자리에 이제 말뚝을 설치를 하면서 여기에 용수철 저울을 달아요. 지금 보시는 여기 그림처럼 그 용수철 저울을 달아서 일정 장력으로 당겨주고요. 그래도 처지는 부분, 자 이걸 더 처지지 않게 이 장력만 가지고 처지지 않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줄자가 늘어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뚝을 박아서 수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고요. 표시 말뚝에서부터 표시 말뚝까지의 거리를 측정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장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스프링 저울 같은 것들을 연결해서 쓰거나 아니면 일정한 무게추를
달아서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때 지난번 아까도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온도를 측정을 해서 4분의 1도씨까지 읽어야 된대요. 0.25도까지 읽어서 우리가 기록을 해온 다음에 실내에서 측정 데이터 값을 보정할 때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바줄자를 가지고 측량하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이제 현수선법을 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강철줄자랑 비슷해요. 중간을 지지하지 않고 일정 장력으로 당겨서 하게 되고요. 중앙 처짐은 측정 후에 처짐에 대한 보정을 따로 수행을 하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측량 순서는 25m 간격으로 표시말뚝을 설치하게 되고요. 표시말뚝 끝에 얇은 금속판을 부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줄자와 직각으로 가는 선을 긋게 됩니다. 양쪽 표시말뚝 위에 줄자를 올려놓고 10kg 정도의 장력으로 아까 얘기했던 스프링 저울이나 아니면 10kg 정도의 추를 달아서 양 끝을 당기면서 동시에 측정을 하게 되겠죠. 줄자를 이동하면서 5회 반복 관측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뭐 20m짜리 줄자다 100m를 측정을 한다. 그러면 100m를 일단 20m 줄자로 5번을 재고 가죠. 그 다음에 다시 5회 반복 관측을 하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25번 측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한 지점을 5번씩은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에 허용 오차가 0.4mm 이내로 떨어지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평탄지에서의 거리 측량, 뭐 평탄지, 경사지에서의 거리 측량 부분을 이야기를 해볼까요? 먼저 평탄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줄자로 길이를 측정할 때 줄자의 길이보다 긴 거리를 잴 경우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디는 뭐 5m 재고, 어디는 7m 재고 이런 식으로 끊어서 재는 게 아니고요. 일정 간격을 측정을 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줄자의 최대 길이가 20m다. 그럼 내가 만약에 100m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요. 20m씩 5번 이렇게 되는 거죠. 뭐 30m다. 내가 가지고 있는 줄자가. 그러면 30m 3번, 10m 1번 안 됩니다. 25m씩 4번을 하든가 20m씩 5번을 해서 우리가 측량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정확하게 일직선상에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가 A 지점과 B 지점을 측량을 하는데요. 나눠서 측량하니까 각 A1, A2, A3, A4가 생기겠죠. 이 지점이 바로 일직선상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꽤 많이 필요해요. 작업조는 기장수, 적는 사람입니다. 야장에. 그다음에 전수, 그다음에 후수 한 명씩 필요합니다. 이 전수 후수는 뭐냐면요. 전수 측정, 후수 측정하는 형태들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보조원이 한두 명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될 사항 아까 얘기했듯이 수평에 유지돼야 되고요. 줄자에 처짐이 없어야 됩니다. 반복 측정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측정 구간은 정확하게 일직선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바닥에 깔면 되지 않나?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바닥에 깔고 측량을 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오차가 커지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노면이나 아니면 표면에다 깔고서 측량을 하게 되면 경사거리를 측정을 하는데 우리는 경사거리를 측정을 해놓고 수평거리라고 계산을 합니다. 이런 문제가 실제 우리 산림 측량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 삼각형의 빗변을 측정을 하시고 그게 밑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리를 계산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두 길이가 같을 수 없습니다. 그럼 삼각형이 될 수가 있긴 있죠. 직각삼각형에서는 불가능하죠. 이등변 삼각형에서는 가능합니다만. 네, 맞습니다. 수평거리하고 빗변의 길이는 다릅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잼줄이나 뭐 측승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m짜리를 들고서 등산로 측량을 합니다. 그러면서 등산로를 측량을 해요. 경사에 따라 다 20m씩 끊어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측량을 하고 오셔서 이제 도면에다가 야장을 가져와서 이제 도면에다 그릴 때는 어떻게 해요? 실제 측량은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아마 하셨을 거예요. 산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걸 갖고 와서 20m씩 끊습니다. 1번 측점, 2번 측점, 3번 측점, 4번 측점, 5번 측점, 6번 측점 이런 식으로 끊어서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럼 실제 이 거리가
20m인 거죠. 얘가 만약에 내려온다면 여기쯤 될 겁니다. 그죠? 근데 실제로 20m를 이렇게 직각으로 끊어버리면 수평에서 20m를 가면 어떻게 돼요? 요만큼의 차이가 발생을 하죠. 이게 계속 누적이 되면 나중에 정상에 도달을 못합니다. 도면상에서는. 실제로 현장에서는 도달을 하는데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사에 따른 거리 보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아무도 잘 안 해요. 별 차이 없다고.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한번 계산해 보시면 차이가 많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뒤에 이제 세부적으로 이야기할 때 한번 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경사지의 거리 측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경사지에서는 두 가지 측량이 방법이 존재를 합니다. 수평거리를 측정하는 방법하고요. 경사거리를 측정해서 수평거리로 환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평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을 앞장에서도 한참 얘기를 했죠. 경사지에서 우리가 경사거리를 측정한 다음에 이 거리를 그냥 수평거리라고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한 5에서 10m씩 단거리로 사용을 합니다. 별도의 계산이 필요 없습니다. 쉽죠. 그냥 수평거리 계속 더해서 가면 되니까. 우리가 이제 강측법이라고 이야기도 하는데요. 사용 장소는 이제 산지나 농경지 측량, 경사각 5% 이내에서 원래 활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지에서는 쉽지는 않겠죠. 오른쪽 위에 그림처럼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고정을 하고요. 줄자를 풀러서 이렇게 폴에 연결을 해서 팽팽하게 당기면서 추를 달아서 추가 수직으로 떨어지게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의 거리를 측정을 하면 수평거리가 되겠죠. 수평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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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평거리가 됩니다. 결국은 이걸 다 합산하면 이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의 수평거리가 계산이 되죠. 실제 거리는 어때요? 훨씬 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문제들이 발생하는데요. 자, 이제 이게 산지, 기복이 심한 산지다 그러면은 이렇게 측정이 힘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사가 일정한 지역이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같은 삼각 함수를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코사인 세타는 L분의 D가 됩니다. L분의 D가 될 거고요. 결국은 이게 COS 나가는데 안 써집니다. 글씨가 잘. 자, 코사인 세타다라고 되는데 글씨 정말 못 쓰네요. 마우스를 쓰니까 잘 안 되네요. 자, 어쨌든 이걸 환산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건 거리죠. D는 L 코사인 세타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아마 중고등학교 때 삼각함수 배우셨다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들이죠.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측정할 때 경사거리 L을 측정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경사계가 필요하죠. 클리노미터를 이용을 해서 경사 각도를 측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렇게 일정 거리마다 측정을 해서 다 L 코사인 세타에서 계산을 해서 합산을 하면 D가 계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리 측량의 오차와 정밀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요? 오차 발생의 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보는 것도 꽤 많죠. 줄자가 부정확한 경우도 있고요. 줄자가 부정확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잘못 쓰다 보니까 실습하다 보니까 줄자가 찢어져 갖고요. 앞부분 고리 부분이 찢어져서 없어졌어요. 앞에 한 7cm 정도가 없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그냥 끝을 잡고서 쭉 당겨서 측정을 할 때 그냥 그 눈금을 읽어버리면 항상 7cm가 모자라는 문제가 발생을 하죠. 자, 그다음에 아예 줄자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겠죠. 제품이 잘못 불량으로 나와서 뭐 거리가 잘못되어 있다든가 이럴 수도 있습니다. 자, 줄자에 당기는 방향이 직선이 아니고 비스듬한 경우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또 줄자가 바람 등에 의해서 휘어지는 경우에도 문제가 되겠죠. 직선이 아니라 활처럼 휘어지니까 거리가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경사지에서 줄자가 수평으로 뻗어 있지 않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경사지에서 우리가 줄자를 쭉 당겨서 수평으로 놔야 되는데 수평으로 안 됩니다. 그러면 팽팽하게 당길 수가 없어서 생기는 문제도 발생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측정 시의 온도와 표준 온도와의 차이로 발생하는 오차도 있습니다.
뭐 이런 건 보정이 충분히 가능합니다만 온도를 측정한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15도씨를 대기 온도 15도씨를 기준으로 결정을 해 놓기 때문에 네. 36도 막 이럴 때 우리가 측량을 한다 그러면 네, 실제보다 네, 줄자가 늘어나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원래의 최하값이죠. 네, 참값이 아니라 최하값을 측정하는 거죠. 최하값이 오차가 발생하게 되겠죠. 실제보다 짧게 나옵니다. 줄자의 처짐 때문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팽팽하게 당겼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 줄자 자체의 무게 때문에 휘어지죠. 네,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측정 시의 장력과 표준 장력과의 차이로 발생하는 오차도 있습니다. 보통 아까 앞에서 강철 줄자나 인바 줄자 같은 경우는 10kg 정도의 추를 달거나 10kg 정도의 힘으로 당겨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정확하게 측정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습니다. 또 줄자의 제로를 기준점에 정확히 맞추지 않았을 때 앞에서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죠. 줄자가 부정확한 경우에서 비슷한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눈금을 정확하게 읽지 않았을 때의 오차도 있습니다. 네, 눈금을 대충 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인가? 뭐라고 원래는 뭐 3m 48cm를 읽어야 되는데 3m 44cm를 읽든가 이렇게 문제가 되죠. 5mm 정도 오차가 발생하는 거죠. 자, 또 하나가 이제 야장에 잘못 기입한 경우입니다. 불러주는 사람은 제대로 48 불러줬는데 84 적어놓으면 돌아와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정오차, 우연오차, 과실 등으로 구분을 해서 우리가 보정을 해야 됩니다. 보정하는 과정은 우리가 이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죠. 또 우리가 앞에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실습을 진행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줄자의 정밀도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거리 측량에서 요구되는 정밀도는 목적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우리가 뭐 그냥 현황 파악한다고 현장을 답사하는 정도라고 그러면 정밀하게 측정할 필요는 없겠죠. 계략 얼마인지만 알면 되는 형태들이 될 테고요.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아주 정밀하게 측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형이나 장애물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도 달라지겠죠. 또 산지 같은 경우는 500분의 1에서 1000분의 1 범위 정도의 정밀도를 요구를 하고요. 평탄지 같은 경우는 2500분의 1에서 5000분의 1 범위 내의 정밀도를 요구를 합니다. 시가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확해야 되죠. 10,000분의 1에서 50,000분의 1 범위 정도의 정확도를 요구를 합니다. 왜? 지금 여러분들 쭉 화살표 순서대로 제가 화살표 그려볼까요? 이렇게 순서대로 뭐가 돼요? 지가가 땅값이 비싸요. 그죠? 1mm라도 더 정확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측량의 정밀도와 맞는 줄자를 선택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줄자의 재질에 따라서 정밀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 되고요. 요즘은 이제 뭐 줄자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정밀 측정 장비들을 이용해서 측량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줄자를 이용한 거리 측량법을 진행을 하는데요. 줄자를 이용한 거리 측량하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줄자를 이용해서 거리를 측량을 하고요. 그 자료를 가지고 돌아와서 도면을 작성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줄자 측량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지거 측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줄자를 이용한 거리 측량 방법에는 방사법, 삼각구분법, 수선법, 개선법 같은 것들이 존재를 하고요. 아마 측량의 역사 이야기할 때, 그 이집트 시대 이야기를 했었죠. 피라미드를 그 줄자가 아닌 측승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잼줄이라고 그러죠. 줄에 마디를 만들어서 쟤는 그런 걸 갖고 만들어낼 정도면 그렇게 정밀하게 만들 수 있을 정도면 상당히 정밀한 측량도 가능하다. 어느 정도 정밀한 측량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방사법입니다. 가장 편안한 방법이기도 해요. 측량 구역의 외부 또는 내부의 한 점에 서서 이렇게 측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A1, B1, C1, D1, E1 측량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측점에서부터 A, B, C, D, E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거리를 다 각 개별로 측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 돌아와서 삼각형 AOB, 그다음에 삼각형 BOC, 삼각형 COD, 삼각형 DOE, 요 삼각형 각각의 삼각형들에 대한 측량 값들을 이용을 해서 거리 값을 이용을 해서 도면을 작성을 하면 됩니다. 자, 거리 세 변의 거리만 아는 삼각형을 어떻게 도면화를 할 수 있을까요? 뭐 어렵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코사인 법칙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배우셨을 텐데요. 코사인 법칙을 이용을 하면 삼각형의 내각 계산이 가능해집니다. 무슨 얘기냐? A, B, C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있을 때 우리가 각 A, 각 B, 각 C의 계산이 가능해지죠. 어떻게 가능한가요? 이 식을 거꾸로 돌리면 됩니다. 우리가 뭐 지금 변의 길이를 계산하는 형태가 되겠죠.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다. 이 공식이죠. B제곱은 반대로, C제곱은 반대로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하실 수 있는 공식들이 존재를 합니다. 코사인 법칙에 대해서 한 번 더 공부를 하고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들 아마 고등학교 때나 뭐 중학교 때 배웠나요? 잘 기억은 나진 않습니다만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코사인 법칙. 삼각형의 ABC, 세각 ABC가 마주하는 변이 각각 ABC라고 하면 세각 A가 마주하는 변 A, 각 B가 마주하는 변 B, 각 C가 마주하는 변 C라고 했을 때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라는 공식이 성립이 됩니다. 이게 코사인 법칙이죠.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통해 삼각형의 두 변과 그 사이각으로부터 제3의 변을 구하는 공식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변을 구할 게 아니라 각을 구할 거잖아요. 이항 정리하면 되죠. 코사인 C는 이항 정리를 했더니 2AB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값을 계산한 다음에 꼭 역으로 계산을 해주면 각도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코사인 법칙에서 C가 직각일 경우에 우리가 코사인 C가 0이 돼 버리죠. 그럼 0이 됩니다. 이게 0이 돼 버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요 식에서 위의 식에서 코사인 C가 0이 됩니다. 얘가 0이 되면 이게 다 없어지죠. 그래서 C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되는 거죠. 어디서 많이 본 식이 되죠. 바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피타고라스 정리가 만들어집니다. 직각삼각형에서만 가능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 법칙하고 피타고라스 정리 어떤 게 더 큰가요? 코사인 법칙은 직각이 아닌 전체 삼각형에서 모두 다 적용되는 식이고요. 피타고라스 정리는 한 각이 직각일 경우에 우리가 만들어지는 빗변은 밑변 제곱 플러스 높이의 제곱 계산이 되죠. 그죠? 빗변의 제곱이군요. 빗변의 제곱은 밑변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입니다. 쉽죠? 다음은 줄자를 이용한 거리 측량법 중에 이제 삼각구분법이 되겠습니다. 측량 구역을 대각선에 의해서 몇 가의 삼각형으로 분리합니다. 우리 아마 전 시간에 제가 그 얘기했었나요? 내각의 합 구하는 거 할 때 삼각형만 계속 만들면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삼각형 ABC를 만들고 삼각형 ACD를 만들고 삼각형 ADE를 만들어서 측량을 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면 되고요. 혹시 모르니까 마지막에 B하고 E를 검사선으로 남겨놓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측량하실 거리를 재실 때 다 각각의 거리를 다 재신 다음에요. B하고 E의 거리도 재갖고 와서 B하고 E의 거리는 계산할 때 넣는 게 아니고요. 마지막에 검산할 때 이 거리를 계산을 해보면 측량한 값하고 얼마나 맞는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각 삼각형 변의 길이를 측정해서 거리를 측정하고요. 측량구역 안에 장애물이나 기복이 없고 평탄한 구역이라든가 전체 측정의 시준이 편리한 지역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선법입니다. 평지에서 많이 써요. 농지 측량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각 측점에 적당한 대각선을 긋고 각 측점에서 대각선에 수선을 내려 만나는 위치를 측정합니다. 삼각구분법과 같이 측량구역 안에 장애물이 없고 기복도 없고 평탄한 구역 전부가 시준하기 편리한 지역에서 사용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A라는 점과 B라는 점 사이에 직선을 하나 긋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점과 측량할 점이 만나는 수직선이죠. 네, 수직선을 긋게 되고요. 각각의 거리를 다 측량을 하는 거죠. A에서 이 점까지. 그 다음에 요 다 측량이 됩니다. 얘도 측량 다 따로따로 식으로 해서 나중에 결국은 삼각형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값을 계산을 하는 방법들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선법인데요. 개선은 이제 두 변의 벌림각을 측정하기 위해서 양변 또는 그 연장선에 임의의 한 점씩을 잡고 이를 연결하는 선분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의 AB, 선분 A, B, C, D, E, F, G, H가 개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개선 설정 시에는 가능하면 정삼각형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면입니다. 안 되면 뭐 지금 같은 경우 이등변 삼각형 형태로 만들어도 되고요. 개선법은 구역 내에 장애물이 많을 때 사용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A에서 C까지 우리가 쭉 선을 하나 긋고서 이렇게 직선으로 쫙 만들면 좋은데 이 사이에 뭐 하천이 흐른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이 개선법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각선의 시준이 안 되거나 시준은 되지만 거리 측정이 불가능할 때 그 다음에 가급적 많은 검사선을 설정하는 게 좋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야장기입법인데요. 이렇게 조사된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야장이라는 게 결국은 측량 결과를 기입하는 노트다. 측량 목적과 사용하는 기계의 종류에 따라서 야장의 형태는 조금씩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실습하실 때 이제 다양한 야장들을 접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줄자 측량을 비롯한 지거 측량에 있어서 야장 기입법에는 약도식, 종란식 이렇게 두 가지 정도를 많이 사용을 한답니다. 솔직히 최근에 이런 지거 측량이나 약도식 야장기입, 종란식 야장기입 거의 하지는 않습니다만 뭐 약도식이면 가장 편안한 형태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냥 개략 그림을 하나 그리고요. 네, 그 그림하고 이런 사이에다가 각각 수치를 기입해 넣는 형태들이 됩니다. 이게 약도식이구나를 알 수가 있겠죠. 간략한 도면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측정한 값들이 넣어주면 좋죠. 근데 이게 넓은 지역이나 이러면 골치가 아파져요. 종이가 모자라는 상황이 벌어지죠. 옆으로. 그래서 구역이 좁은 이런 곳을 측량할 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형태가 됩니다. 이번에는 종란식입니다. 자, 측량구역이 넓거나 아니면은 뭐 도로나 하천같이 이렇게 길거나 이런 지형들에 상당히 적합한데요. 종이의 사이즈를 벗어나더라도 다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넘버 0이고요. 넘버 1이고요. 넘버 2고요. 넘버 2 연결됩니다. 넘버 3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것들이 붙어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실제로 우리가 측정을 기입을 할 때 이렇게 측정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에서 각각의 값들을 기억을 직선으로 하는데 실제로 이건 직선은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넘버 1에서 넘버 2로 꺾어지는 각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넘버 1에서 넘버 3로 꺾어지는 각도 넘버 2에 기준으로 꺾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넘버 0에서 넘버 1하고 넘버 2 사이 꺾어진 각, 넘버 1에서 넘버 2, 넘버 3로 바뀌는 각 이런 것들도 표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선의 굴곡 방향을 표시할 경우에는 이런 형태로 꺾어지는 방향으로 표시를 하게 되고요. 후방 연장거리는 마이너스, 전방 연장거리는 플러스, 나무, 울타리 등 부호 이런 것도 다 그려 놓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BM점도 넣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종란식인데요.
뭐 지금은 보시면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제 도면을 그려갔죠. 네. 근데 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려도 상관은 없고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요즘은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출자에서 넘어서서요. 스타디아를 이용한 거리 측량법이 될 것 같습니다. 스타디아는 시거 측량이에요. 그래서 아까 앞장에서 설명했던 여러분들 손가락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막대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가장 좋은 건 망원경 내에 있는 두 개의 스타디아 선이 있습니다. 스타디아 선이 존재를 합니다. 시거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임의의 점에 세웁니다. 우리가 이제 기계를 놓고요. 망원경을 보겠죠. 그럼 이제 표척을 봅니다. 표척을 보면 오른쪽 아래 그림처럼 나타납니다. 그럼 요 값을 읽어주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해서 거리라든가 높이 같은 것들을 계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측량기계와 목표 지점 사이에 계곡과 같은 장애물이 있거나 거리가 다소 길고 험한 지형인 경우라도 시야만 확보되면 측량은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측량에 비해서 정밀도가 좀 낮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줄자보다는 훨씬 높아질 수도 있겠는데요. 200분의 1에서 2000분의 1 뭐 정밀도가 나온다고 얘기를 하지만 작업이 간편하고 빠르기 때문에 높은 정확도를 요하지 않는 현황 측량 같은 경우에는 많이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지형의 기복이 심하고 장애물이 많은 지역이라든가 지형에 따라 직접 측량이 곤란한 산간부 등에서는 상당히 효과적인 측량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망원경 렌즈 안을 들여다보면 십자종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직의 십자종선이 있고요. 그다음에 십자횡선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목표를 시전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러고 보면 쓸데없이 여기에 뭔가 이렇게 선들이 많이 그려져 있어요. 실제로 이 장비마다 보면은 뭐 굉장히 다양한 선들이 그려져 있는데 지금 보시는 거는 횡선은 3개밖에 없는 걸로 나오지만 뭐 어쨌든 지금 보는 걸로 해서 이제 기준으로 한다면 상스타디아선, 하스타디아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형태들이 되겠죠. 자, 이 상황에서 보면 지금 같은 형태가 됩니다. 십자선을 이제 표척에 맞췄더니 자, 여기 13에서 14 그러니까 13.5 가기 직전에 만났죠. 13.4, 5 정도 되려나요? 13.45 정도에서 15 라인에 맞춰져 있습니다. 요 거리가 한 1.55 정도 되죠. 네. 요 1.5가 바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값을 계산하는 거리를 계산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도움이 됩니다. 스타디아를 이용한 거리 측량법 중에 평지의 경우입니다. 평지의 한 지점에 기계를 설치하고 망원경을 수평으로 한 상태에서 기계에서만큼 떨어진 거리에 D를 이제 거리 D죠. 표척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은 표척이 설치가 됩니다. 망원경의 십자선인 상스타디아선, 하스타디아선 사이에 있는 표척의 눈금인 눈금자 I를 읽어내게 됩니다. 망원경의 초점 거리를 F, 스타디아선의 시거선의 간격을 I, 기계 중심에서 대물 렌즈 광신까지의 거리를 스몰 d라고 하면 삼각형 A-B-F, 라지 F 하고요. 삼각형 ABF입니다. 그럼 뭘까요? ABF 하고요. 얘입니다. 두 삼각형이 비율이 같죠. 네. 그 원리를 가지고 이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i는 스몰 i, 요 i 대 f는 l 대 q가 될 것 같아요. l 대 q입니다. 그래서 i 대 f는 l 대 q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 거리, 초점 거리부터 시작해서 목표물까지의 거리 q는 i분의 f 곱하기 l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우리 얘기했던 뭐 시거 측량하고 비슷하죠. 공식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우리는 전체 거리가 필요하게 되죠. 전체 거리 d는 q, 초점에서부터의 거리하고요. 그 다음에 f, 요 지금 초점에서부터의 렌즈까지의 거리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d,
D에서부터 경통 안쪽까지 중심까지의 거리 D를 더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자, 아까 우리가 Q 값은 계산이 됐었죠? Q는 I분의 F 곱하기 L이고요. 그 다음에 FD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승정수하고 가정수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요. 승정수가 K, 가정수는 C입니다. 그럼 승정수는 I분의 F를 우리가 승정수라고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100 정도 됩니다. 100이라고 보통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이제 가정수 C는 F 플러스 D, 이 F 플러스 D 값은 20에서 30cm 정도 되는데요. 최근 출시되는 장비들은 망원경 내에다가 보존 렌즈를 삽입을 해서 C가 0이 되도록 다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네, C 값이 0이 되니까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D는 전체 거리는 그냥 KL 플러스 C가 됩니다. 그럼 K는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100. L은 요 거리죠. 아까 얼마였어? 1.5cm 정도 됐었어요. 네, 플러스 C는 0입니다. C는 지금 0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KL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 1.5 곱하기 100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네. 150cm 정도 되나요? 그러면은 1.5m 정도 되겠네요. 그럼 실제 우리 장비하고 떨어진 거리는 1.5m다. 아, 1.5m구나. 거리 계산이 되는 거죠. 자, 다음은 이제 경사지의 경우입니다. 오른쪽 아래 그림에서 보시면은 선분 AB에서 우리가 표척을 세울 때 이제 이렇게 세워야 되겠죠. 그다음에 선분 AB를 L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선분 A1, B1. 이게 이제 실제 평면이 됩니다. 그건 이제 L1이라고 했을 때 고저각은 V가 될 겁니다. 그럼 이제 기기점에서 표척까지의 경사거리 D1이죠. 이 D1을 계산하려고 그러면 아까 있던 공식 넣으면 됩니다. KL1 플러스 C를 하면 계산이 되죠. 그럼 결국에는 L1은 뭐였어요? 여기서 L1을 계산하려고 그러면 이게 L1이었죠. 선분 AB 거리 L1을 계산하려고 그러면 L 코사인 V 해주면 됩니다. L이 뭐였어요? A에서 B까지 거리였죠. 이거 코사인 V 해주면 이 거리가 계산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삽입을 하면 됩니다. 넣으면 이항 정리를 하면 D1은 K L 코사인 V 플러스 C가 되고요. 수평거리를 계산을 해야 되니까 이 V를 다시 곱해줘야겠죠. 수평거리 D는 D1 코사인 V, 아까 삼각형의 삼각함수를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는 거니까 네, D1 코사인 V으로 식에다 집어넣으면 지금과 같은 식이 만들어집니다. D는 KL 코사인 제곱 V 플러스 C 코사인 V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C 코사인 V에서 C가 0이었으니까 얘는 날아갈 테고요. 나머지만 가지고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렌즈의 중심으로부터 표적까지의 고저차도 계산이 가능해요. 지금 이제 요 중심부터 F까지의 거리가 아니라 이번엔 거꾸로 F에서부터 O까지의 거리를 높이를 계산하는 거죠. 이걸 이제 라지 V라고 표시를 하게 되면 D1 sin V가 되겠죠. 이렇게 sin V니까. 그럼 결국에는 D1을 여기다 집어넣고요. 계산을 하시면 2분의 1 KL sin EV 플러스 C sin V로 계산이 됩니다. 그럼 아까 우리 C 값이 0로 장비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요즘 장비들 사용하신다 그러면 얘는 없어지고요. 결국 마지막에 높이를 계산하는 식은 2분의 1 KL sin EV인데요. K가 얼마였어요? 100이었죠. 그러면 50 L sin EV만 알면 되죠. 뭘만 계산하면 됩니까? 경사각하고 L 값만 알면 되겠네요. 그죠? L 값이 뭐였어요? 이 AB의 길이입니다. 결국은 네, 그것만 알면 네, 계산이 다 되네요. 앞에서도 이 표척 사이에 스타디아 간격하고 거리만 알면 이제 각도만 알면 여기는 계산이 되고요. 앞장에서는 그 간격만 알면 계산이 되고요. 그런 형태들이 됩니다.
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하고요, 산림 측량의 실제에서 거리 측량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진행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거리 측량에서 아직 남아있는 부분들이 스타디아를 조금 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기파 거리 측량기 이야기를 하는데, 뭐 여기서 나오는 전자기파 거리 측량기들이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광파계라든가 레이저 거리 측정하는 장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하고 관련된 얘기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더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내용들이 길어져서요. 이 내용들은 다음 주에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수업 듣다 보니까 뭐 기본적인 거는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 공식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신다 그러면 적용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한 번쯤 더 공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또 하나, 사인 코사인 막 나오기 시작하니까 계산기들이 필요하겠죠. 제곱을 풀어야 돼서 루트를 씌워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도 필요하게 되니까 여러분들 계산기 쇼핑 어떨까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필요하신 분들 꼭 준비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 공부도 조금 더 해놓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전자기파 거리 측량기 관련된 내용들하고 뭐 시간이 맞는다 그러면 평판 연결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